여기 한국 혼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일같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버린 여성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다니던 학교에서 엄청난 일을 저질러버렸고 급하게 짐을 싸라고 다급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조이라고 합니다. 제 가족은 조금 특이한데요. 제 아빠는 캐나다인이고 엄마는 한국 여성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를 함께 물려받은 혼혈이라 저희 세 식구는 모두 인종이 다르죠. 하지만 제 가족은 그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피부색 같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언제까지고 엄마 아빠의 그늘 아래서 사랑받으면서 행복할 줄만 알았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제 인생은 한순간에 시궁창 속으로 처박혀 버렸거든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제 가족은 원래 살던 곳을 떠나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변호사이신데 이사한 동네가 학군도 더 좋아서 겸사겸사 하게 된 선택이었죠. 그때는 새 집, 새로운 동네, 새로운 출발이라는 설렘에 들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처음 등교하던 날, 그 싸늘한 분위기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왜인지 그 학교에는 유독 백인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은 마치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를 바라보듯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실제로 캐나다는 다문화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아시아계에 대한 편견이 존재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아시아에 대한 혐오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혼혈인 저를 향해 시간이 갈수록 그 눈빛은 조롱과 멸시로 변해갔죠. 캐나다 학교는 수업 중에 같이 조를 이루어서 해야 하는 과제들이 많은데 행여라도 저와 같은 조가 되기라도 하면 질색을 했고 심지어 저와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아서 저는 거의 늘 혼자 밥을 먹어야 했어요. 백인 친구들이 저를 따돌리는 이유는 그들과 다른 동양계 혼혈이기 때문이었는데 저는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처음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릴까 하는 고민을 수도 없이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피부색 때문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엄마가 자신이 한국인 피를 물려준 탓이라며 자책하실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입을 꼭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는 저를 보며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몇 번의 추궁 끝에 저는 따돌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셨고 잠시 후 저를 품에 끌어안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말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라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었어요. 제가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자 엄마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저와 함께 학교에 찾아가서 이 학교에서 일어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학교를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셨어요. 그 순간 학교는 발칵 뒤집어졌고 그동안 저를 괴롭혀 온 백인 친구들은 물론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까지 모두 학교에 불려와 모두 제게 사과를 해야 했죠. 우리 엄마는 무척이나 강했어요. 어디서도 주눅 들지 않으셨고 학교를 뒤흔들었습니다. 물론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를 가장 심하게 괴롭힌 학생은 퇴학을 당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생활기록부에 인종차별을 했다는 기록이 남게 되었죠. 이럴 수 있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이걸 해냈죠. 이 정도면 꽤나 통쾌하게 복수를 해준 것인데 왜인지 저는 쉽게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잘 오지 않았죠. 거울을 볼 때마다 다른 캐나다 친구들과는 다른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와서 자꾸만 우울해지고 괜히 모든 게 다 원망스럽고 공평하지 않다고 여겨졌어요. 아무도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고 저는 점점 더 우울함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다 보니 성격도 소심해지고 악순환이 거듭되며 저는 예전에 명랑하고 긍정적이던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의 마음도 좋진 않으셨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두 분이 저 모르게 뭔가를 비밀리에 계획 중이신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이서 대화 중이시다가도 제가 가까이 오면 대화를 딱 멈추시는 게 굉장히 수상했죠. 그렇게 궁금증이 커져가던 어느 날 저는 부모님이 감춰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준비한 깜짝 선물은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었어요. 그동안 K-팝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건강해진 저를 보면서 부모님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느끼셨고
이번 기회에 가족끼리 엄마의 조국, 그리고 그 피를 물려받은 저희 정체성도 배우고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오자는 결심을 하신 것이었죠. 한국에 가서 역사도 배우고 문화도 경험하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고 한국의 좋은 기운도 듬뿍 받아오자. 그리고 다녀온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 그러시며 부모님은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아마 제가 한국 여행 계획을 들으면 분명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네. 솔직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저는 따돌림을 당했던 아픈 기억을 많이 떨쳐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마냥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엄마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낯선 나라에 불과했으니 혹시 한국도 인종차별이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죠. 제가 한국 피를 가지긴 했어도 완벽한 한국인의 모습은 아니었으니요. 그렇다고 완벽한 캐나다인 모습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냥 애매한 혼혈인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해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있었죠. 이 두근거림이 불안함인지 아니면 설렘과 기대감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제 심장은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제 옆에 앉은 부모님은 그런 저희 손을 잡아주시고는 괜찮아라면서 웃어주셨는데 사실 저희 엄마는 한국에서 고아였다고 하셨어요. 아주 어릴 때 캐나다로 입양되어 한국에 연고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한국을 자신의 자랑스러운 조국이라 늘 한국을 사랑하셨어요. 가족은 없지만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자신의 부모, 엄마와 아빠라며 늘 한국을 가슴에 품고 사셨죠. 저는 도착까지 남은 시간을 가늠해 보고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케이팝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이 음악처럼 엄마의 마음처럼 한국이란 나라가 내 마음에 들기를 바랬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제 기대만큼 훌륭한, 아니 기대보다 훨씬 좋은 한국을 만나게 되었죠. 우선 인천공항은 여태까지 제가 본 공항 중에서 제일 고급스럽고 세련된 스타일을 갖고 있었어요. 스타일이라는 게 무조건 화려하고 제일 좋은 설비를 들여놨다고 해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인천공항은 심플하면서도 화려하고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분위기를 뿜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멋진 공항만큼이나 지나다니는 한국 사람들도 다들 외적으로 깔끔하고 잘 갖춰진 모습이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외적으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내면도 훌륭했답니다. 저희 가족이 캐리어를 찾으려던 때였어요. 엄마도 캐나다로 입양된 이후로 한 번도 한국을 가보지 않으셨어서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었죠. 캐리어를 찾을 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버벅거렸는데 한국인들은 누구 하나 저희를 짜증스러워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한국인은 능숙한 영어로 말을 걸며 저희 가족이 쉽게 캐리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한국인들은 친절함이 몸에 배어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저희 엄마가 어릴 적에 캐나다로 왔지만 틈틈이 집에서 한국어를 공부하셨고 아주 어설프게나마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첫인상을 뒤로하고 저희 가족은 호텔로 가기 위해 공항 버스에 올라탔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달려가며 창밖으로 서서히 도시의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 음악을 들으며 뮤직비디오도 많이 봤는데 그 영상 속에 나온 풍경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꼭 내가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주인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꿈을 꾸고 있는 기분 같기도 했죠. 아직 본격적인 여행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한국의 경치를 보는 것만으로 저는 힐링이 되는 것 같았어요. 어쩐지 한국에 단단히 홀려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다음날 아침 직접 부딪히며 보다 실감나게 한국을 겪기 시작하자 한국은 더 많은 매력을 보여주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은 여행하기에 정말 편리했습니다. 우선 대중교통 시스템이 혁명적으로 좋았는데 주요 거점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있는 것은 물론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가 이동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 스티커도 붙어 있어서 버스에 탑승할 때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사실 캐나다는 지역마다 버스 회사가 모두 달라서 지역을 옮길 때마다 티켓을 따로 구매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다이렉트로 가능한 환승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한 일인데 한국은 달랐죠. 게다가 대중교통 앱을 이용하면 다음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버스의 이동 경로와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어요. 캐나다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차가 없으면 생활하기가 매우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갖춰져 있어서
차를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옆에 계시던 아빠가 한마디 던지더군요. 한국 사람들 진짜 부럽네. 캐나다 대중교통이 한국 정도만 되면 당장 차 팔고 대중교통 이용할 텐데. 아, 나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푸념을 늘어놓는 아빠를 보며 엄마와 저는 웃음을 터뜨렸죠. 그때 충격적인 장면이 저희 가족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명동의 K-팝 굿즈샵에 가기 위해 버스에 탑승해 있었는데 어떤 정류장에서 백발의 노인분께서 버스에 탑승하자 한 젊은 사람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를 양보하는 게 아니겠어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일 텐데 그 젊은 사람은 노인분을 배려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버스기사 아저씨도 어쩐지 목소리는 퉁명스러워도 나이가 지긋한 승객분들이 버스에 타고 내릴 때는 행여라도 그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특히나 주의를 기울여서 속도를 늦추고 충분히 오르고 내리실 때까지 버스 운행을 멈추면서 조심하는 것이 느껴졌죠. 캐나다는 타인에게 매너를 지킬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개인주의가 강해서 엄밀히 말해 남의 일인 노인분들에게 한국과 같은 친절을 베풀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캐나다 사람들은 버스 안에서 처음 만난 노인분과 우연히 눈이 마주쳤을 때 간단히 목례는 하되 굳이 내 자리를 양보해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시 후 저녁 식사를 하며 저는 또 다른 신세계를 맛보게 되었답니다. 저희 가족이 고른 메뉴는 삼겹살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이 삼겹살이라고 하는데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돼지고기 구이 같은데 무슨 특별한 맛이 나길래 저렇게들 좋아하는 것인지 궁금했고 오늘 드디어 그 맛을 보게 된 것이죠. 삼겹살 3인분을 주문한 후 조금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사장님이 접시에 음식들을 담아서 잔뜩 깔아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는 깜짝 놀라서 혹시 주문이 잘못 들어갔나 하고 얼른 번역기를 켜서 우리는 이것들은 시키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죠. 그러자 옆에 있던 엄마가 재미있다는 듯 웃으시더니 이건 기본 반찬이라 괜찮다고 했죠.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많은 음식들이 전부 공짜라는 말에 기절할 정도로 놀라서 그게 정말이냐고 엄마에게 몇 번이나 되물었죠. 그때 그걸 지켜보시던 사장님은 더 충격적인 말을 하시더군요. 능숙하게 영어를 하시면서 글쎄, 부족하면 얼마든지 더 가져다 먹으세요. 무한리필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엄마도 무한리필은 자신도 처음이라며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이어서 삼겹살이 나왔고 사장님은 낯선 외국인들인 저희를 위해서 직접 삼겹살을 구워주셨어요. 지글지글 침샘을 자극하는 소리와 함께 삼겹살이 익어가며 고소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내 노릇하게 삼겹살이 익었고 저는 드디어 삼겹살을 맛볼 수 있었죠. 한껏 기대하며 삼겹살을 입에 넣는 순간 저는 그 특유의 풍미와 바삭함에 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삼겹살의 기름기를 쌈장이랑 매콤한 소스가 깔끔하게 잡아주며 완벽한 맛의 조화를 이루었고 이건 정말 아무리 먹어도 절대 질리지 않을 것 같았죠. 아빠와 엄마는 사장님의 추천을 받아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이는데 아빠는 소주를 한 모금 넘기는 순간 엄지를 치켜 세우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내뱉은 말에 엄마와 저는 배꼽이 빠져라 웃었어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신세계다. 여보, 난 그냥 한국에 살 테니까 당신은 조이와 함께 돌아가. 난 그냥 한국에 살래. 원래 장난기가 많으신 아빠였지만 한국에 와서 연신 한국이라는 도시와 사람들 그리고 먹거리까지 완벽하게 푹 빠지셔서 한국의 피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아빠가 더 난리였습니다. 엄마도 소주가 삼겹살과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다며 저에게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이 조합으로 먹어봐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우선은 냉면과 삼겹살을 함께 먹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죠. 저는 냉면과 삼겹살을 같이 먹으면 맛있다는 것을 엄마 때문에 인터넷에서 보고 알았고 그대로 따라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냉면의 시원함과 삼겹살의 짭조름함이 만나니 환상 그 자체더라고요.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을 번갈아 먹어도 맛있고 밥과 함께 먹어도 맛있었어요. 대체 왜 그렇게 한국 드라마에서 삼겹살이 많이 나왔던 것인지 제대로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완벽한 저녁 식사를 마치자 시간은 어느새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불현듯 저는 아직 한 군데 더 들릴 곳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올리브영에서 제가 좋아하는 보이 그룹이 광고하는 화장품을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리브영이 문 닫기 전에 재빨리 달려가기로 했죠. 그렇게 도착한 올리브영에는 제가 사려고 했던 화장품 외에도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제품들을 많이 팔고 있었고
저는 황홀한 기분으로 쇼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피부가 좋기로 유명하고 그게 다 한국 화장품 덕분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요즘 캐나다에서도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엄마도 한국 화장품은 미백과 주름에 효과가 좋기로 유명하다고 들었다며 신나서 여기저기 구경하셨어요. 정신없이 쇼핑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제 양손에는 빵빵하게 차오른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아빠는 무겁지 않냐며 아빠가 들어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제가 들겠다고 했어요. 두 손은 무거울지 몰라도 마음은 풍족하고 발걸음은 더 없이 가벼웠어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가는 길,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났던 탓일까요? 저는 그만 발을 삐끗하여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화장품과 작은 기념품들은 횡단보도 한복판으로 쏟아지고 말았고 저는 아픈 것도 있고 당황하기 시작했죠. 쇼핑백 2개에 가득 담겨있던 작고 둥근 화장품들이 차도를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있었고 당장 언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자동차가 달려들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앞으로 고작 몇 초 뒤면 자동차들이 달려들 것이고 차도에 떨어진 제 화장품들은 자동차 바퀴에 다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절망하게 되었죠.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처에 있던 한국인들이 몰려와서 저희 가족과 함께 바닥에 떨어진 화장품을 주워주는 게 아니겠어요. 회사에서 퇴근하던 길인지 정장을 입고 있는 아저씨, 교복을 입은 여학생, 중년의 나이로 보이는 아주머니, 아저씨 모두가 자기 일처럼 나서서 빠르게 저희 가족을 도와주었고 상황은 순식간에 수습되었어요. 받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해서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안이 벙벙해 있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고맙다는 인사나 보답을 바라고 저를 도와준 것도 아니었는지 저를 도와준 뒤 깔끔하게 다시 제 갈 길을 가더라고요. 그 모습은 마치 선행을 베푼 뒤 호련히 자취를 감추는 슈퍼히어로 같이 보여서 굉장히 인상적이더군요. 호텔로 돌아오며 저는 부모님과 만약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캐나다에서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야기해 보았어요. 아마 캐나다 사람들 중 30% 정도는 저희를 도와줄 것이고 또 30% 정도는 저희를 무시하고 지나갈 것이고 나머지는 제가 떨어뜨린 물건을 훔쳐갈 것 같다는 것이 저희의 결론이었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방금 있었던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지 제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은 것인지 새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로 가득한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나쁜 일은 하나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제 믿음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죠. 다음날 아침 저희는 이른 시간부터 관광을 하기 위해 호텔을 나섰어요. 한국에서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늘의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죠. 경복궁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조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 들었거든요. 잠시 후 경복궁에 도착해보니 과연 듣던 대로 경복궁은 우아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경복궁 입구에서 경복궁이 뿜어내는 위용에 잠시 넋을 빼고 있다가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근처에 있는 한복 대여점에 가서 한복을 빌려 입고 제대로 경복궁을 즐겨보기로 했어요. 한복은 하나같이 고운 색깔에 편안하면서도 우아하고 맵시 있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서 어떤 조합을 해도 다 특색 있게 예뻤어요.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살아서 요즘도 그렇게 패션 센스가 있는 거구나 싶었죠. 한복의 날렵한 버선코는 한옥의 기와와 그 생김새가 꼭 닮았고 한복 치마의 둥그런 모양은 담장 밑에 놓인 항아리와 닮았고 무엇보다 보고 있으면 눈이 편안한 조화로운 색감과 고상한 아름다움은 연못, 정원, 건축물이 한 폭의 그림처럼 공존하고 있는 경복궁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하던 장소인 근정전 앞에 다다랐고 저희는 기념으로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답니다. 저는 마침 지나가던 여성분에게 휴대폰을 내밀며 저희 사진을 한 장 찍어달라고 부탁했죠. 그런데 여성분은 약간 차가운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알겠다며 제 휴대폰을 받아 가셨고 저는 혹시 바쁜 분을 붙잡고 괜한 부탁을 했나 싶어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사진을 찍겠다며 자세를 잡으시더니 열과 성을 다해서 저희 가족 사진을 찍어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만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여자분은 한 번만 다시 찍자며 계속해서 셔터를 누르셨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여러 번 포즈를 바꿔가며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야 했고 촬영이 끝난 뒤 결과물을 봤을 때 기절할 정도로 놀라게 되었답니다. 카메라 안에 정말 너무 예쁜 저희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사진을 보며 저희 가족이 기뻐하자 그 여자분은 만족해 하시며 떠나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지나던 한국인 여성분께 부탁한 건데 저희 가족은 무슨 사진 작가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사진을 그렇게 잘 찍는지 말이죠. 경복궁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식사를 해야 하는 시간. 어제 먹었던 삼겹살의 감동을 아직 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시 한번 그 삼겹살집에 가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졌어요. 물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저희를 알아본 사장님은 친절하게 저희를 맞아주셨고 저희는 기분 좋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쪽에 자리를 잡은 뒤 저희는 어제 먹었던 대로 삼겹살 3인분을 주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죠. 잠시 후 부모님은 음식이 나오기 전에 얼른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셨고 그렇게 저는 혼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옆자리에서 낄낄거리며 저를 비웃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이상한 느낌의 옆을 바라보니 제 옆자리에 앉은 중국 가족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가족의 테이블 위에 빈 술병이 가득한 것을 보니 그들은 이미 만취한 상태인 것 같았죠. 저는 취한 사람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돌렸는데 다시 한번 옆자리에서 기분 나쁜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영어도 한국말도 아닌 이상한 말이었지만 충분히 저를 욕하고 있음이 느껴졌죠. 그들의 대화 속에 저는 타이완, 대만 등의 국가 단어들과 억압한 듯한 말투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저는 여태까지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만 만났고 좋은 일들만 겪으면서 행복한 추억들을 쌓아오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고 엄청난 수치심에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갑자기 사장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못된 중국 가족들과 저 사이에 서시고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옆자리에 있는 손님에게 그런 무례한 말을 하고 그래요? 당장 이 가게에서 나가요. 술도 잔뜩 취해서는 정말 이래서 중국인들은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말이었죠. 사실 저는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중국인이라는 말은 알아들었기에 지금 사장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때 소란이 일어난 것을 안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 달려오셨고 사장님과 중국 가족들을 떨어뜨려 놓으며 일단 소동은 진정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 중국 가족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저는 재빨리 부모님께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했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부모님은 대번에 도끼눈을 뜨고 그 중국 가족을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려던 그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가게 안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삼겹살집 가게 안에 있는 한국인 손님들이 모두 일어나 그 중국 가족을 밖으로 밀어냈고 그 중국인들의 행패로 바닥에 떨어진 수저와 깨진 그릇, 컵들을 모두 한마음으로 치워 주기 시작했던 거였죠. 이 모습은 어제 제가 횡단보도에서 넘어지며 화장품을 도로에 쏟았을 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장소를 불문하고 한국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누구 하나 불평 없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저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본인 가게에서 이런 불쾌한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며 사장님은 저에게 거듭 사과를 하셨어요. 저는 그런 사장님을 보며 아까는 통쾌함을, 이번에는 위로를 느꼈죠. 이 순간 너무 큰 감동에 저는 캐나다에서 겪었던 상처까지도 모두 다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어쩌면 선물 같은 이 순간을 위해 나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 한국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의 손을 잡으며 땡큐 베리 머치하고 인사를 드렸죠.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진심은 통한 것 같았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남은 일정 동안 한국에서 최선을 다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어요. 이곳에서 만든 추억으로 한국의 피를 가진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고 멋진 나라의 피를 가진 사람인지 느꼈고 캐나다에서도 더욱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언젠가 저에게 또 힘든 시간이 찾아온다고 해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왜 나에게 한국행 여행을 제안하게 되었던 건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치는 마지막 날 밤, 캐나다로 돌아가서도 한국의 피를 가진 저였기에 한국인들처럼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한국인의 피를 가진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이 멋진 한국인인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걸 제가 직접 두 눈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지옥이 따로 없는 이 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중국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있는데요. 그런 여성 앞으로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맙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살았던 샤오란이라고 합니다. 중국인 부모님을 두었었고 중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저는 지금 한국인입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도 울분을 토하고 싶을 만큼 가슴이 아픕니다. 사연을 듣고 있는 한국인 분들 중에 중국에 이민을 계획하거나 중국에서 살아보려고 준비 중인 분들이 있다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태어난 중국이란 나라 때문에 제 모든 것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목숨까지 내버리려고 했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에서 살면서 겪었던 제 모든 걸 폭로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상하이에서 마사지 샵으로 큰 돈을 벌어들이셨던 부자입니다. 제가 태어난 상하이에만 3개의 마사지 점포를 운영했고 광저우와 사냐 등의 대도시에도 점포들이 있었죠. 아마 가끔 이런 광고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중국의 전통 마사지 기법과 전통 의료 방법으로 휴양과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는 데 탁월하지만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는 광고 말이죠. 그래서일까 중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마사지 관광이 인기가 높은데요.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전통적인 마사지 경험을 하기 위해 실제로 밀려들었어요. 이런 인기 덕에 저희 부모님 마사지 샵들은 정말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고 저희 집안은 그런 이유로 늘 풍요로웠죠. 그런데 중국이 광고하는 것처럼 건전하고 건강한 전통 마사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중국에서 1시간 정도 전신오일 마사지를 받으면 약 100위안에서 130위안 정도 비용이 드는데 한국 돈으로 치면 약 25,000원 정도 되는 돈이고요. 모든 마사지 샵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던 마사지 샵의 주된 수익금은 전통 마사지가 아니었고 퇴폐 마사지였어요. 가게에 들어가면 누가 봐도 전통 마사지 샵처럼 꾸며져 보이겠지만 일반 마사지 이후 룸에 있는 커튼을 열면 또 다른 방이 나옵니다. 그 안에는 샤워 시설도 있고 침대가 있는 작은 룸이 또 하나 있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중국에서 마사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일반 전통 마사지를 하다가 중간쯤 되면 마사지를 하던 중국 직원이 은근슬쩍 팁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팁을 주게 되면 일반 마사지가 끝나고 나서 마사지사가 그 커튼을 열고 데리고 들어가요. 어릴 때는 이런 사실을 전 몰랐었는데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고 부모님 마사지 샵을 갔다가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한 번은 아버지 샵 직원들 전체가 회식을 한 날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가족들도 참석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날은 저희 부모님도 기분이 좋았는지 술을 많이 드셨었고 가게를 통째로 빌려 좋은 음식들과 술을 잔뜩 들여와서 부모님 전 직원들도 모처럼의 여독을 풀었었는데요. 직원들의 회식 술안주의 화두는 당연히 마사지 샵을 찾는 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히히덕거리며 나 어제 12탕 뛰었잖아.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니까. 또 어떤 직원은 미국 남자들은 몸이 어찌나 큰지. 마사지하고 나니까 온몸이 아프더라. 등등의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국가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가장 많이 오냐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제일 많이 오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다들 변태 같은지 자꾸 이상한 걸 요구해서 기분 나쁠 때도 많다고 하면서요. 중국을 가장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 비중도 일본이 1위로 제일 많아요. 2위가 미국이고 한국은 3위인데요. 옆에 있는 직원이 마사지 샵에 오는 10명 중에 5명은 자국민이고 4명이 일본인, 미국인은
한 명 정도 비중으로 온다고 보면 된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끔 한국인들도 오지만 흔히 보기는 어렵다며 말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직원이 그 말을 끊더니 한국인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마사지를 받으러 오겠냐면서 마사지 샵에 와도 나는 가난해서 팁 줄 돈도 없지 싶어 요구 자체도 안 한다더군요. 그런데 다들 신나서 떠들고 있는 와중에 회식 자리. 모퉁이 끝에 한 직원이 풀에 죽은 듯 울상을 하며 앉아 있었는데요. 왜 그런지 궁금해서 다가가 무슨 일 있는 거냐며 물어봤었는데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마사지샵 사장님의 딸이라는 걸 알았기에 더욱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그 직원을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서 다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정말 여기서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죠. 그 직원이 머뭇거리며 본인이 에이즈에 걸렸다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했었지만 워낙에 예쁜 외모에 몸매도 좋았던 직원이라 저희 부모님이 치료받으면 된다면서도 일은 계속 시켰다고 했었어요. 그 소리에 저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웃으며 떠들고 있는 여기 직원들도 다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부모님 마사지 샵에 간 적도 없고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았어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저는 평소 웹툰 만화를 그리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틈틈이 미술학원에 가서 그림을 배웠는데요. 미술학원에서 일하던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었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중국에서 생지옥 같은 제 인생이 시작되었죠. 결혼 전 임신까지 하게 돼서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당연히 가난한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으니 반대하셨었습니다. 아기는 지우면 된다면서 말이죠. 그 말에 결혼식 같은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었고 그 남자와 동거하면서 아이까지 낳고 살기 시작했었어요. 집도 제 돈으로 샀고 남자가 기죽고 다니면 안 된다면서 좋은 외제 승용차도 사줬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 현금을 요구하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어쩌다 집에 오면 본인의 아이가 있는데도 본 척도 안 하고 심지어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담배까지 입에 물었는데요. 원래 중국인들의 시민의식 자체가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것까지 그냥 참을만 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지극히 개인주의 사상을 가진 성향이 강해서 배우자도 결국은 남인 거고 자신의 아이도 남인 거거든요. 그렇게 가끔 집에 오면 뭘 해야 한다, 어쩐다 하면서 저에겐 돈만 요구만 해대길래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 당신한테 줄 돈도 없고 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부모님마저도 반대했던 동거라서 지원을 끊으셨다고 했더니 갑자기 온갖 생욕을 하고는 집을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곤 며칠 지났을까요? 중국 남자에게 정말 학을 떼는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는데요. 왜 그랬냐면 아이와 함께 집에 있는데 맨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왔었어요. 그 사람들은 대뜸 저와 아이를 보더니 아이 아빠가 집을 팔아서 자신들이 이 집을 샀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던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그 중국 남자는 사랑이라는 말 하나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다 채우기에만 바빴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자신들의 손자를 봤음에도 본체만 채했었고 저에게도 낯선 사람 보듯 차갑게 대하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어머니가 저에게 작은 가게라도 차려줄 테니 그거라도 하면서 먹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꼬치를 파는 작은 가게를 차렸는데 꼬치가 타지 않게 구워야 하다 보니 화로불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손님을 응대하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아직 4살밖에 되지 않았던 아이를 데리고 꼬치 가게를 오가며 열심히 살았어요. 저에게 비극이 올 거라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장사를 하는 동안 분명 가게 안에서 휴대폰을 보던 저희 아이가 보이지 않았었어요. 아이가 없어진 걸 알고는 너무 놀라 가게 밖으로 뛰쳐나가 아이를 찾았는데
어디에도 아이는 보이지 않았죠. 온 동네를 몇 날 며칠 찾아다녔지만 저는 저의 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된 건 정확히 9일이 지나서였어요. 다시 만난 저의 아이는 싸늘한 시체였습니다. 동네 길가에 맨홀이 열린 차에 방치되어 있던 곳에 아이가 빠졌던 거고 그대로 9일 동안 발견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은 거였어요. 그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엄마를 얼마나 찾았을까 생각하면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아픔이 제 가슴을 칩니다. 저는 확신해요. 분명 그곳을 지나며 저희 아이가 맨홀에 빠진 걸 봤던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말이죠. 상대에 대한 배려 따위도 없고 누구를 도우려는 시민의식 자체가 없는 중국인들이 원망스러웠고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싫었어요. 더 황당하고 기가 찬 건 저희 부모님이었는데요. 그래도 자신들의 손자인데 손자의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슬픔에 빠져 지내던 저에게 아버지는 충격적인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게 쓸데없이 동거는 왜 하고 애는 왜 낳았었냐면서 맨날 집에 처박혀서 신세에 한탄만 할 거면 자기 마사지 가게에 와서 몸이나 팔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생각돼서 그날 밤 부모님이 자고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귀중품들과 현금들을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와 중국의 거리를 마주하게 되었는데 머리가 띵해지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주저앉아 울고 있던 제 앞에 누군가 무릎을 꿇고 앉아 저에게 손수건을 건넸었는데요. 그러면서 저에게 괜찮으세요라고 물으시며 제 어깨를 토닥여줬었어요. 얼굴을 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하얀 피부에 얼굴도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타인의 슬픔에 괜찮냐면서 토닥여주었던 그 아가씨는 한국인이었어요. 저 역시 속으로 당연히 중국인일 리 없다고 생각했었고요. 가족도 남으로 생각해버리는 습성을 가진 중국인이 이렇게 울고 있는 타인에게 손수건을 건네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이 한국인 아가씨는 한국에서 피아노를 치는 음악가였는데 문화 교류를 위한 작은 콘서트 행사가 있었고 공연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었다고 했었어요.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이야기할 곳 없던 저는 오랜만에 느끼는 무한한 따뜻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저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저의 이야기를 들었던 한국인 아가씨는 괜찮다면 저와 함께 한국을 가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인이었지만 중국이라면 치가 떨릴 정도로 싫었기에 한국인 아가씨의 제안에 두말 없이 좋다면서 중국을 떠나고 싶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박살낸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한국의 인천공항은 중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질서, 정연함이 느껴지는 멋진 공항이었어요. 중국의 공항은 근처에만 가도 벌써 욕설을 하며 싸우고 떠나가라 고함을 질러대는 중국인들과 공항 로비에서 이것저것 얼마나 주워 먹는지 공항 바닥에 먹다 남은 과자들과 쓰레기들이 나돌았고 난장을 피는 중국인들도 많이 있는데요. 한국은 공항 내부에서 은은하게 들리는 클래식 소리와 너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친근하면서 나지막한 작은 대화 소리가 다였어요. 공항에는 젊은 한국인 아가씨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분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고 저의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전화로 했었는지 한국인 중년 부부분들은 이미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한국인 아가씨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다가와서는 안아주었는데요. 마음고생 많이 했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해 주셨었습니다. 그분의 품에 안겼을 때 절 낳아주었던 부모님에게서도 느끼지 못했던 온화하고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었어요. 저에게 한국에 가자고 이야기해 주었던 한국인 젊은 여성의 이름은 이민정이라는 예쁜 아가씨였어요. 민정 씨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한국의 도시를 가만히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태어난 나라도 아니고 단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다른 나라였는데 한국의 거리와 도시를 보면서 왜 주책맞게 계속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차 안에서 훌쩍거리면서 창문을 바라보고 있던 저의 손을 옆에 있던 민정 씨가 꼭 감싸주면서 아무 말하지 않고 함께 창문을 바라봐 주었어요. 그날 밤 민정 씨의 집에서 맛있는 한국식 저녁 식사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민정 씨가 중국어를 제법 할 줄 알았던 터에 부모님과의 소통에도 큰 문제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민정 씨에게는 친언니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직 그 빈자리와 슬픔에 민정 씨. 부모님분들도 민정 씨도 마음이 아물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세상을 떠난 제 아이가 생각나서 저도 민정 씨 가족도 눈시울을 붉혀야 했었습니다. 민정 씨 부모님은 당장 지낼 곳이 없을 테니 필요한 만큼 자신들의 집에서 지내도 좋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살던 중국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과 한국인들의 따뜻함에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배려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할 정도로 정말 이기적이고 개인적주의 사상이 깊은 나라예요. 오죽하면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사람 소리 들어가면서 살아남으려면 완전한 자기 위주 사상이 뿌리 박혀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조금만 타인이 거슬리는 행동을 해도 온갖 성질을 부릴 대로 다 부리고 막무가내로 하는 터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사회의 도덕성은 타국에서 방송으로 언급할 정도로 몰락했고 밑바닥을 넘어서 거의 붕괴 수준에 이르러 있어요. 13억 인구라는 인파 속에 정말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살려면 정말 못 볼 거 다 볼 마음 먹고 지내야 간신히 정신은 부여잡을 수 있죠. 그런데 낯선 타국인 한국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가족이라는 구성체의 온기를 느끼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한국에 살게 된 지도 벌써 2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민정 씨 부모님에게 오랜 시간 괜히 제가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싶어 직장도 구했으니 나가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들었던 민정 씨는 무슨 말이냐면서 하늘로 세상을 떠난 언니가 자신을 대신해 다른 언니를 하늘에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왜 집을 나가겠다는 거냐며 그러지 말라고 말리더라고요. 민정 씨 부모님도 민폐라고 생각한 적 없다며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낯선 외국에서 온 동양인 여자를 가족처럼 아껴주고 대해주는 한국인들의 성숙하고 따뜻한 마음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심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이후로 이제는 민정 씨도 저를 친언니처럼 생각하고 있고 민정 씨의 부모님도 저를 자식처럼 아껴주고 생각해주고 계세요. 중국에서 생지옥 같은 삶을 겪었던 상처도 한국에 지내면서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천국과 같았는데요. 한국은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도 매우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판매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난 뒤에도 주변을 정리하고 나가는 한국인들의 성격 탓에 휴지 조각 하나 없을 만큼 깨끗했었어요. 중국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들은 정말 위생 상태가 최악이거든요. 혹시 중국을 가셔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길에서 파는 탕후루를 한번 사보시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거예요. 탕후루 겉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심지어 과일에 곰팡이가 파랗게 서려 있는 것들도 종종 볼 수 있죠. 한국은 또 어디를 나가도 뭔가 정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도로를 나가도 교통 질서가 매우 잘 지켜지고 있었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도 보기 어려웠으며 혹여라도 도로에 사람이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멈춰서 사람이 도로에서 벗어날 때까지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중국은 무조건 사람보다 차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더 웃긴 건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도로만 나가면 사람이고 차고 서로 자기가 먼저라면서 들이대다 보니까 중국의 도로는 그냥 아비규환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런 교통의식 수준에서도 정말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던 거였죠. 어느 날은 정말 한국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요. 생전 태어나
이런 걸 두 눈으로 본 적이 없던 광경이라 보면서도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던 적이 있었어요. 비가 내리는 어느 날이었는데요. 오전에 민정 씨 어머님과 치과에 들렀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도로에는 빗길에 차량들이 서행을 하며 오가고 있었고 저는 어머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걷고 있었어요. 그때 도로에 흙을 싣고 있던 화물. 트럭 한 대가 신호 정지를 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졌는지 굉음을 내며 멈춰섰었는데요. 다행히 충분한 차량 거리 확보를 했었고 빗길이라 서행으로 운행하던 트럭이어서 사고는 나지 않았었지만 화물칸에 실려있던 흙이 일부 도로로 쏟아졌었어요. 땅으로 떨어진 흙은 비가 내리는 도로 위여서 금방 모두 다 물에 젖게 되었고 누가 봐도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저 흙 위를 밟는다면 자칫 사고가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한국인 여학생들 4명이 차량이 지나다니지 않는 틈을 타 도로 옆에 있던 공원 안에서 비치되어 있던 빗자루를 가지고 나와서는 도로에 떨어진 흙을 쓸기 시작했던 거였죠. 한 친구는 우산을 들고 빗질을 하는 게 불편했는지 그냥 비를 맞아가면서도 도로를 쓸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여학생들 말고 주변에 있던 모든 한국 사람들이 도로에 나와서는 흙을 함께 쓸면서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한참을 입도 다물지 못한 채 멍하고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비까지 맞아가며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데도 저렇게 어린 학생들이 저런 성숙한 모습을 보일까 했었어요. 차가 다니는 도로 위라서 자칫 위험할 수도 있을 일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의 도로 위에 있던 차량들은 비상 깜빡이를 켜고는 도로를 정리하던 사람들을 보호하며 길을 막고 있었고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들로 도로는 금세 깨끗하게 정리되었었는데요. 저렇게 어릴 때부터 타인을 배려하려는 마음가짐이 몸에 있다 보니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전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중국은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 것 같냐고요. 아마 중국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누구 하나 신경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전에 아마 빗길에 차량 거리 유지도 안 하고 내달리다 앞차와 부딪혀서 사고가 크게 났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중국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는데요. 그날 밤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저는 잠깐 중국에 좀 다녀오고 싶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민정 씨와 부모님은 갑자기 중국을 왜 가려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진작부터 혼자 머릿속으로 계획하고는 있었지만 한국에서 자리 잡으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느라 시간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낮에 어린 학생들을 보다가 하늘로 간 제 아이가 생각나서였죠. 저는 민정 씨 부모님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했던 아들을 만나고 오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정 씨 부모님은 우리 모두 함께 중국을 다녀오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늘로 떠난 아이가 오랜만에 엄마를 만났는데 쓸쓸하게 외톨이로 찾아가면 하늘에서 지켜보던 아이도 마음이 좋지 않을 거라면서 새로운 가족이 생겨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 모두 함께 가서 아이에게 보여주자는 거였어요. 그 말씀에 눈물이 한없이 흐르더라고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 안에 어떻게 한국인들은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간 아이에게까지 이런 배려를 보일 수 있는 걸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그 고마움이 어찌나 산처럼 거대했는지 상상도 못했던 기분을 느끼게 되었었어요. 저와 민정 씨 그리고 민정 씨 부모님까지 중국에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몇 년 만에 다시 밟은 중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온갖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서로 입출국을 먼저 하겠다면서 새치기 하고 싸우고 고함 지르는 중국인들의 모습까지 제가 중국을 떠나던 그날을 다시 재현이라도 하는 듯 똑같았어요. 그 모습에 민정 씨 부모님도 많이 놀랐는지 얼른 공항을 벗어나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공항 밖이라고 이런 지옥 같은 모습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죠. 공항을 나서자 도로에 크락션을 울려대는 차량들과 무단횡단을 일삼는 사람들까지. 중국에서 자란 저도 귀가 멍멍할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민정 씨 부모님도 이런 아비규환 속에 조금만 어디서 쉬었다가 가자고 하셔서 가까운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커피숍도 시끄럽긴 매한가지이긴 했지만요. 카페에서 아이를 보낸 곳을 갈 차편을 예약하려던 그때였어요. 누군가 절 보고는 다가와 인사를 했었는데요. 처음엔 저도 누군지 몰라서 당황해하다가 자세히 보니 예전에 부모님 회식 자리에서 웃고 떠들던 직원이더라고요. 그 직원은 저에게 제 부모님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묻길래 그 말에 저는 아니 함께 마사지 샵에서 있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했더니 부모님 운영하던 마사지 샵에 에이즈가 온 점포에 나돌아서 모두 다 운영 중지되었고 에이즈가 돌았던 마사지 샵으로 소문이 나면서 가게를 모두 접게 되어 자신도 그만둔 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래도 절 낳아준 부모님이라고 걱정은 살짝 돼서 전화를 했었는데요. 몇 번을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에 민정 씨 부모님은 그러지 말고 전에 부모님이 사셨던 집에 함께 같이 가보자고 하셨었고 저희는 그렇게 예전에 제가 지냈던 부모님 집으로 가게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도착한 집에서 저희는 부모님 대신 낯선 사람들은 만날 수 있었고 이미 오래전에 그 집은 팔려서 주인이 바뀌었고 전에 살았던 저의 부모님의 행방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절 낳아준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저도 일부러 찾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제 아이를 하늘로 보냈던 중국의 동해라는 바다로 갔습니다. 중국의 동해는 제가 지냈던 상하이에서도 4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이었는데요. 최대한 아이와 함께 지냈던 곳에서 일부러 먼 곳으로 가서 아이를 보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도 저희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던 그 동네와 그 중국 사람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생각에서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면서 지난 날을 회상했고 지금 제 옆에 있는 한국인 가족분들을 진짜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남은 삶을 살 거라 다짐했습니다. 하늘로 떠난 아이에게 음성 편지를 보내고 싶어서 함께 동봉해서 보내주셨었는데요. 천국에 있을 샤오라님의 아이에게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